예, 그거가 이제 중국 정부가 제일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이런 이제 총체적 위기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런 위기가 생기면 대량의 부양 자금을 그렇죠.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렇죠. 그 회복된 면이 생겼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픈 상처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네. 잘 아시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중국은 뭐 지금도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04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정도 되는 돈을 네. 경기부양자금으로 집어넣었어요. 2008년도에. 네. 집어넣는데 그 돈이 주로 경기 부양으로 하러 간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네. 또는 주식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거품의 원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량의 자금을 넣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걸 겪으면서 중국 경제도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럼 지금 사실은 외환 보유고도 지금 뭐 3조 4천억 불인가 그래요.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있고 얼마든지 중앙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떨렁 썼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도 작동을 안 하면 카드가 없어요. 그 카드가 없어요. 돈 쓸 카드가 없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은 안 한다고 그러면서도 사실 올 3, 4월부터는 살살 또 부동산을 좀 풀어주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중국인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저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다르게 되면 나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막 유동성이 있는데 안 쓰는 거죠. 네. 그 대표적으로 그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게 PMI 지수 같은 게 나와야 아 내가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이 기업이 투자를 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갖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기업들조차도 안 하니까 이게 그러면 그게 연동이 돼야 소비가 연동이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렇죠.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병목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거는 정책의 전환밖에 없다 저는. 아. 바꿔야 된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책적 전환을 정책적 통해서 일단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주고 기업들한테 확실하게 주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시진핑이 3기 체제 가면서 시진핑 개인이 내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당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흐름 방침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못 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진핑 개인이 그런 것들을 사실 보고 잘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흐름들을 적확히 읽어낸다면 어느 정도의 흐름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중국이 잘 되려는 거야.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고 이건 이제 경제 현상으로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중국이 아직까지는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책의 전환 없이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고 특히 그 많은 그 부채 의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채를 많이 의존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해 왔는데 그 돈이 상당 부분 부동산에 쏠렸다. 근데 그 쏠린 부동산 시장을 지금 보니 절망적이에요. 부동산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 이게 터지면 중국 경제가 위기 올 수도 있어, 금융 위기 올 수도 있어라고 할 만한 그 부분은 분명 부동산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발 금융 위기가 오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 노력하는 어떤 막 모든 걸 다 투입해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빈집이 제가
듣기로 한 7천만, 6천만, 뭐 1억 채라고 그러는 1억 채. 것도 있고 뭐 엄청납니다. 1억 채 빈집이 있다, 미분양 네. 주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들은 분양을 전제로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지은 건데 네. 그 집을 짓는 여정은 경제 규모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 투자로 GDP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빈집 같은 경제가 형성된 거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뭐 1억 채가 넘는다 이런 것들이 영국의 예. 그 조사기관에서 얘기를 한 거고 중국이 작년 말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진짜 빈집이 780만 채다.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네. 실제로 가면 다 비어 있는데 네. 그럼 적어도 뭐 5, 6천만 채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중국의 개발 방식이라는 게 다 아시지만 어떤 토지를 개발상한테 매각을 하고 그 개발상이 건설을 해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 정부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하고 그리고 건설사는 돈을 건설 대금을 받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게 분양이 되면 이제 이익이 수익이 생기는 건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부채로 남는 거예요. 악성 부채로. 그러면 이 지방 정부의 보증은 다 누가 섰느냐? 중앙은행이 다 한 거잖아요. 돈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퍼지면 이게 바로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국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국 부동산이 중국 전체에서 한때 30% 지금만 해도 25% 정도는 부동산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취업자는요. 네.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국 전체 취업자의 40%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라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재앙인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웬만큼 돈을 집어넣어서 해결이 된다면 중국 정부도 무리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를 못 보게 되면 그거야말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돈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개혁안이 이제 3중전에 나왔는데 그 중에 세수 중에 중앙정부가 갖는 세수를 지방정부한테 이양해 주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994년에 분세제라는 걸 해요. 주롱지 있을 때 분세제가 뭐냐 하면 지방세하고 국세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 가지고 막 하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뭐 증치세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 이런 건 어떻게 나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소비세 같은 거는 한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중앙정부가 다 가졌어요. 그런 것들을 지방정부에 조금 여력이 생기도록 주는 거죠. 그건 이제 소비세는 너희한테 줄게. 그리고 세목도 좀 조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이 60% 가져가고 지방이 40% 가져가는 거는 거꾸로 돌려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방에서 쓸 게 훨씬 많잖아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만 효과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금방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벌써 일부 지방 정부는 공무원들 급여를 못 주고 그 지방 정부 예를 들면 뭐 성립, 시립, 뭐 중고등학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월급을 삭감당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돈을 쓰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안 하고 그리고 벌써恒大 사태가 생긴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근데 망해야 되는데 아직 있잖아요. 그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외 채권에 대한 디폴트는 선언했지만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 지금 신도시급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신도시급의 건설 현장이 한 3,000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지금 시행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회사들이 도산해 버리면 이건 정말 폭동나죠. 그리고 막 영끌해서 대출해 가지고 지금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는 사회 안정 차원에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완전히 폭삭 엎어지는 정도로 중국이 수수방관을 하지는 않을 거다. 네. 다만 일정하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구조조정 이거는 아마도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중국 정부도 알고 있었고 시진핑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은 아마 그 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조조정의 그 명목하에 도산을 시키고 좀 그 영향력이 큰 이런 데는 좀 데리고 가는. 다만 개인 뭐 사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도한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도와주겠다. 사제도 다 투입을 해라. 네. 사제를 다 투입해서 정상화 시켜라.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국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 통제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중국은 이런 거를 잘 구사합니다. 하이난 항공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네. 네. 개인 그러니까 민영 항공이에요. 럭셔리 항공사입니다. 그 다른 비행기보다 훨씬 더 좋은 비행기를 쓰고 그다음에 그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대접도 좋고 이제 이래서 그게 이제 그 프리미엄 항공의 역할을 한 거죠. 네. 이게 근데 경영난에 봉착을 했어요. 경영난에 봉착을 하니까 똑같은 걸 한 겁니다. 하이난 항공 사주한테 너 돈 다 집어넣어. 그리고 국유화했어요. 네. 국영항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런 대형 회사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이 워낙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걸 그냥 붕괴하듯이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지방에서 이 대출을 개인이 받고 못 갚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뭐 임금이 삭감되고 연금 지급이 유예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사회가 흉흉해지잖아요. 네. 네. 뭐 청년들은 또 힘 다 빼고 취업 안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아무리 정책이 좋고 살아나려고 그래도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하고 해결하는 게 저는 우선 순위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이제 정부 정책 관점에서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중국에 이제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부 부채라고 한다면 중앙 정부의 부채, 지방 정부의 부채를 합한 건데 이 합한 이 정부 부채를 우리는 보통 이제 공식 부채라고 하고 근데 공식 부채가 아닌 비공식 부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우리는 통상 숨겨진 부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림자 뭐 예, 그렇죠. 그림자 금융. 이 숨겨진 부채, 그림자 금융에서 절대액이 지방 정부가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네. LGFB를 FB, 설립하고 그 LGFB를 통해서 뭐 담보를 해줄 테니까 너 돈 건설사한테 빌려줘. 분양 다 되면 수익성을 가지고 대출을 갚아 하는 체제인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빈집이 많게는 1억 채까지 네. 되니까 지금 상당한 숨겨진 부채가 터지나 마나 하는 이런 위협 상황에 놓여 있고 제 느낌상 정부가 대책들을 강구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굉장히 급해 있다. 그렇죠. 급해 있다라고까지 느껴지고 공무원 월급을 못 줄 정도인데 얼마나 맞습니다. 급합니까? 급해 있는데 급해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동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12개 지역에 대해서 가장 좀 부채 위협이 좀 높다고 평가되는 12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건설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부채 상환하라. 부채 상환하는 데 집중하라. 이런 식으로 부채 탕감을 중심으로 정책을 가동하는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세가 더 꺾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죠? 네. 왜냐하면 건설 투자나 SOC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소위 GDP의 한 부분인데 그 투자가 위축이 되는 거고 또 금융사들한테 그런 걸 경고하잖아요. 함부로 대출해주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못 해주는 다른 유망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12개 지역들뿐만 아니라 그런 주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덜 잃게 되는 결국 이제 숨겨진 부채 여기에 가장 그 문제의 어떤 시발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맞습니다. 되는데요. 네, 김 박사님도 이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를 저를 또 본 적이 있는데 이 LGFV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책임져야 될 거를 이상한 방식으로 분산해서 부채가 아닌 것처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반대하는 중국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네.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그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전략적 선택을 했었겠죠. 근데 이게 경기가 잘 돌아가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거기에 묻어서 전체적으로는 그 통제가 되겠지만 안 되니까 이런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 회색 코뿔소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레이 라이너가 있다. 네. 저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알고만 있었지만 코뿔소가 민가로 오니까 우리가 위협을 받지 않냐. 그 네. 이제 그게 잠재적 위협이었던 게 현실적 위협으로 왔다는 거를 시진핑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년에 걸쳐서 예. 형성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해결이 갑자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중국 경제의 침체는 당분간 가는 거예요. 네. 5% 이하로 가든 뭐 또 잘못하면 4%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을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향성의 선택이 잘못되면 이제 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 중국은 이제 끝났다. 뭐 시진핑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사실 뭐 시진핑의 권력이 또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공산당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뭐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들은 건데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지방 정부가 그런 제안을 한답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개인으로 대출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이자를 내줄게. 그리고 너는 대출 받은 걸로 월급을 받아라. 이런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네. 이렇다면 이거는 거의 지방 정부가 파산 수준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열 몇 개 지역 예. 이런 데는 쓸데없는 데다가 돈 써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데서 잘 관리하면서 좀 가라. 사실 일본의 지방 정부들도 그렇게 해서 다 그럼요. 파산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차하는 순간에 도미노처럼 가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바로 그런 기로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그런 흐름이 되겠죠. 뭐 12개 성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예. 다른 형태로 가야겠다. 네. 그렇다면은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여기에 이런 걸 통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강조하는 게 AI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그런데 안 가는 돈을 최대한 모아서 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초월 전략입니다. 네. 넘어서겠다는 거죠. 예. 뭐 전 세계가 비슷하고 우리 기술력이 그 중에서 최고 앞서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이끌고 나가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그 한편으로는 관리하면서 구조조정까지 생각하면서 가고 이쪽의 그 과학기술력에는 굉장히 공격적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올해도 그 전국인민대표대회 그 리창의 정부 업무 보고에도 보면 R&D 재산을 그 연구비 증액을 7% 가깝게 했잖아요. 네. 국방비 뭐 7.2%에 이어서 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분명히 그런 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가운데 민생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쳐주느냐 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막 이러다가 민생 경제를 잘못해버리면 경제가 왜곡이 되잖아요. 마치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축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보니까 중공업이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비행기. 그럼 없는 돈과 자본과 뭐 기술도 없지만 막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중공업 우선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왜곡됐고 가격 체계도 잘못됐고 이거
잡는데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중국이 가격제를 새로 한 게 1986년이에요. 그러면 49년에 중국이 건국이 됐잖아요. 그럼 37년간 그 왜곡된 시스템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웠고 그래서 86년에 세제 개혁하고 그다음에 94년에 분세제 이제 요 86년에 이 어떤 흐름으로 경제를 가지고 가야 될 거냐 여기에서 왜곡된 가격 체제를 가격 개혁을 하고 94년에 세제 개혁을 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또 개혁 개방의 관성으로 40여 년을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적확한 판단을 하고 정책 전환을 하는 방향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런 흐름으로 모택동 시대의 사회주의 방식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개혁 개방이 나왔잖아요. 그럼 시진핑은 그것도 중국 발전엔 유리했지만 약효가 다했다.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시대라는 신시대라는 걸 꺼냈잖아요. 그럼 신시대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적어도 개혁 개방 급의 방향 설정이 나와야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도약을 하고 뭐 중국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네. 규제 뭐 사회주의성의 강조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우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성장이냐 안정이냐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에서 위험 관리, 안정을 채택하는 그런 과정이고 상대적으로 성장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놓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